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2차 대유행 현실화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특단의 조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자금 신청자는 접수 2주일 만에 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베이징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중국의 수도 베이징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비상시기 진입을 선포했고 중국 지방정부는 베이징 방문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V자형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텍사스 등 22개 주에서는 신규 환자가 급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위반 사례가 잇따르자 셧다운 재개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차 산업혁명이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G, 초연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방송통신위 상임위원을 지낸 고삼석 박사와 함께 5G, 초연결 사회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되면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지난 2주 동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유입을 제외한 지역사회 감염자가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36.5명으로 이전 2주 동안의 평균 20.4명보다 2배 가까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주 단위로 분석하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는 하루 평균 30.6명,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는 40.3명으로 증가폭이 더 큽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가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수도권 감염이 환자 1명이 2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이태원 클럽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감염은 경기 부천의 물류센터와 수도권 개척교회, 방문 판매센터, 양천구 탁구장 등으로 퍼져 수도권 연쇄 감염을 불러왔습니다. 전체 지역 감염자의 9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주민 이동량은 3%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 2주간의 주말 이동량은 이전 주말과 비교했을 때 약 96%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도권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 1명이 몇 명에게 병을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5월 초 0.58까지 감소했던 재생산 지수는 6월 초 이태원 확진 환자 발생 이후 2.05까지 늘었습니다. 환자 1명이 신규 환자 2명 이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한 달 뒤에는 매일 800여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감염 재생산수가 1보다 커지면 유행이 발생하는 거고요. 1보다 작아지면 유행이 점차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집중 점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불필요한 모임 자제 외에도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방역당국이 선풍기도 에어컨처럼 환기를 자주 하고 약한 바람으로 트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바람을 일으킨다는 특성상 선풍기와 에어컨의 차이가 없어서 선풍기를 틀 때도 환기를 적절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풍기 관련 방역 수칙이 현재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에어컨의 경우 밀폐 공간에서 계속 틀게 되면 침방울이 실내에서 떠돌고 퍼지게 돼 이런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환기를 하고 약한 바람으로 틀도록 하는 내용의 사용 수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기와 코로나19의 증상이 비슷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더운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온열 질환도 증상이 비슷해 초기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온열 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급성 질환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이 대표적인데 심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흔한 증상은 고열과 탈진, 신경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중 고열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칩니다. 코로나19에서 보는 발열은 대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 그러나 온열 질환도 40도 넘게까지 열이 오릅니다. 고온에 장시간 노출돼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섭니다. 취약계층도 겹칩니다. 사실상 코로나19의 고위험군, 즉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 만성질환자분들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에도 취약한 계층입니다. 초기 감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온열로 문제가 되면 응급실 도착할 때만 40도 이렇게 열이 펄펄 끓는 것처럼 도착하니까 온열 때문에 쓰러진 건지 코로나가 나빠져서 열이 나는 건지 이런 구분이 힘들다는 얘기죠. 지금은 병원 진입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 자칫 양쪽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온열 질환으로 왔는데 열이 나거나 그러면 코로나19 감별해야 되니까 온열 질환에 대한 치료가 빨리 이루어질 수가 없고 코로나19인데 온열 질환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고위험군뿐 아니라 최근 수도권 감염 확산세로 폭염 속에 근무 중인 선별진료소 의료진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예고된 올여름, 이미 온열 질환 신고 건수는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질환별 예방 수칙 준수가 최선인데 특히 온열 질환의 경우 가장 더운 시간 야외 활동을 피하고 자주 쉬고 물도 자주 마셔주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남겨두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보건의료체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 개편 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질병관리청을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 주관기관으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해 대응하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급휴직자에게 1인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을 15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노사 합의로 30일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무급휴직 계획서와 노사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1인 150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가 접수 2주일 만에 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를 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모두 61만 3,051건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다음 달 중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이 114만여 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규모의 해외 대형 사업을 수주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양 목적의 인프라 투자를 선점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15조 이상의 금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극심한 불황을 겪던 국내 조선업계는 최근 카타르에서 최대 23조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사업을 따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카타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것을 계기로 고위급 협력을 지속하는 등 경제 외교를 뒷받침한 영향도 컸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프라와 건설,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총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4천억 원 규모의 30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00억 달러, 36조 원 규모의 사업을 올해 수주할 계획입니다. 각국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인프라 등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점하자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부진한 수출을 만회하는 것은 물론 경기 부양까지 이끌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2년 내 수주 가능성이 높고 중요성이 큰 합계 총사업비 1천억 불 규모의 해외 핵심 프로젝트 30개를 선정하여 최대한 수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뒷받침할 대출과 보증, 펀드 등 15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또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해외 수주 지원 협의회를 열고 필요하면 수주 지원단도 현지 파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해외 사업 수주를 늘리기 위해 평균 7개월 반 걸리던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4개월 안으로 줄일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막힌 하늘길이 다음 달 조금 더 열릴 전망입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했던 미국 댈러스와 오스트리아 빈 노선의 운항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워싱턴, 프랑스 파리 등 미국과 유럽 노선 운항 횟수도 늘릴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의 입국 규제 강화 이후 중단했던 인천 오사카 노선을 다음 달 1일부터 주 3회 운항하고 다음 달 말부터는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런던과 파리, 터키 이스탄불 노선도 운항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당장 여객 수요 증가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 미리 노선을 열어두는 동시에 화물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들이 큰 타격을 받자 정부가 인천공항 면세점들의 임대료를 할인해줬는데 면세점 업계 내 일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또 다른 이유로 일부 면세점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데 박병한 기자가 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중 외국인 입국자 수는 2만 9천 명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163만 명에 비해 98%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 면세점 매출도 급감해 임대료를 낼 수 없다고 면세점들이 아우성을 치자 인천공항공사는 인하책을 발표했습니다. 롯데, 신라 등 대형 면세점은 임대료 50% 인하를, 그랜드 등 중소 면세점에게는 75% 감소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견 면세점인 SM 면세점과 엔타스 듀티프리에 대해서는 대형 면세점과 같이 50% 감면을 적용하자 중견 면세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함께 묶여 상평성에 대한 결여가 되어오고 있어 양해각서도 장기적 제한이나 중견 면세점의 의견 수렴 없이 대기업과의 협의로만 이루어져 있어 김포공항 면세점의 경우 좀 더 사정이 복잡합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국제선이 대폭 줄어들자 지난 4월 정부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항 노선을 인천공항으로 단일화했고 이에 따라 김포공항 면세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김포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면세점의 임대료 납부를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롯데 면세점이 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월 50억 원 정액제 임대료를 공항공사에 납부하고 있는 반면 입점 시기가 늦은 신라 면세점은 매출액에 비례하는 정률제라 상대적으로 롯데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임대인에 해당하는 공항 측에서 운영을 중단한 경우인 만큼 운영 중단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리며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진출했던 면세점 사업. SM 면세점을 비롯해 대기업 면세점들도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신규 계약을 자진 포기하는 등 면세점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무료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일주일 전인 지난 8일 선제검사 신청을 통해 1,000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15일부터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제검사는 의심 증상이 없는 시민을 대상으로 7개 시립병원에서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검사 규모를 하반기 약 20만 명으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물량이 충분해서 앞으로는 시장 원리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마스크 공적 공급은 지난 2월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지며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시행됐습니다. 마스크 오부제를 도입해 정해진 요일에 1인당 2장씩 장당 1,500원에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다 공급에 여유가 생긴 지난 4월 말부터는 1인당 석 장으로 구매 수량을 늘렸고 이달부터는 오부제도 없앴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넉 달 가까이 시행돼 온 마스크 공적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춰 생산업체가 여름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 생산이 원활하고 공급 물량도 충분하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1일 생산량은 1,800만 장, 재고량은 약 2억 장입니다. 공적 공급 중단에 앞서 정부는 구매량을 석 장에서 10장까지 늘리고 수출 규모도 생산량의 10%에서 30%까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마스크 유통을 완전히 민간에 맡길 생각입니다. 정부는 공적 공급이 중단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격이 더 싸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약 2주간 공급 가능한 정도의 재고를 비축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적 공급을 재가동할 채비를 갖출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고시를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초중고 학생과 같은 수준의 코로나19 지원을 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해 학생 지원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을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같은 연령대의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교육청은 지원 사업 시행 전의 추진 상황을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공유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관내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오는 18일 전국 2061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에 지난해보다 5만 6천여 명이 감소한 48만 3천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아 매 교시 시험 종료 뒤 인터넷 기반 시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체 3,000명 수준으로 운영되고 응시한 수험생들에게는 성적을 제공하지만 일반 응시자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농촌에서 일손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부족한 일손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이 채웠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보도에 김동우 기자입니다. 인공수정 시기를 맞은 과수농가에 많은 일이 쌓여 있지만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무리 없이 작업을 끝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이미 많이 떠난 데다 입국도 막혀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들이 그 전에는 전화만 해도 많이 와서 같이 일하고 되게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고용 인력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 일에 진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8개 시군 314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771명으로 조사됐지만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농민 부담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오이와 토마토 등도 수확해야 하지만 일손 부족에다 인건비 부담으로 수확이 지연돼 상품성을 잃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농가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더구나 물가까지도 좀 올라야 되는데 물가는 점점 더 떨어지고. 충북도는 농가 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이마저도 기피에 부족한 일손 확보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하반신 마비 장애인들이 로봇과 같은 보조 장치를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사이베슬론 국제대회가 올 가을에 열릴 예정입니다. 2016년 첫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국내 연구팀이 올해 대회에 참가할 새 로봇 슈트를 공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로봇 다리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 발 한 발 장애물을 넘습니다. 다음은 계단입니다. 손에 잡힌 지팡이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계단 위로 올라섭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20년 넘게 휠체어 신세를 졌던 김병욱 씨는 로봇을 입고 새 희망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로봇을 입고 신체 기능을 겨루는 국제대회에서 우승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한민국 로봇이 세계 최강임을 금메달, 은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 김 씨의 두 다리가 되어주는 로봇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로봇 슈트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로봇 무게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신기술 덕분에 보행 속도를 4배나 끌어올렸습니다. 대회의 모든 미션 수행도 5분대에 가능해졌습니다. 사람마다 다 보행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보행 패턴을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 로봇 국제대회는 각국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을 평가하는 사실상의 로봇 올림픽입니다. 지난 2016년 첫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던 우리 연구팀은 올해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오는 21일 오후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21일 오후 3시 53분부터 부분 일식이 시작돼 오후 6시 4분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달이 태양의 가장 많은 면적을 가리는 시각은 오후 5시 2분으로 태양 면적의 약 절반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연구원은 날씨가 좋다면 이번 부분 일식을 국내 모든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식을 관측할 때는 태양 필터가 장착된 망원경이나 특수 안경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실제 공휴일은 64일로 올해보다 사흘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공휴일과 절기 등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담긴 2021년도 원력 요항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내년 관공서 공휴일은 67일이지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공휴일 수는 64일로 올해보다 사흘 적었습니다. 또 가장 긴 연휴는 닷새 동안 이어지는 추석 연휴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1,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일부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3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통 한지 가운데 하나인 태지의 핵심 원료를 밝혀내고 이를 전통 기법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700년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제작된 태지 실물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태지의 핵심 원료가 민물에서 서식하는 녹조식물인 핵함유임을 밝히고 이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지는 고문헌에 자주 등장하지만 지금껏 태지의 제조법과 원료 등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태지의 복원이 한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나흘 동안 80명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중국 베이징에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발병지의 상인이나 주민들에 대한 핵산 검사 결과 14일을 기준으로 59명이 양성 판정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확진자로 분류됐고 또 다른 27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검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또 14일 베이징과 인접한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3명과 무증상 감염자 1명 등 4명은 모두 신파디 시장 상인의 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베이징시 보건당국은 이번 집단 감염이 모두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된 것이지만 최초 감염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각 주가 경제 정상화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22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봉쇄 조치 재개를 경고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2만 5천 건에 이르는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is a very real possibility that we would roll back the reopening in those areas. The only alternative would be to pause the entire reopening. 쿠오모 주지사는 사업장이나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점이나 식당에 대해 주류 면허 등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단계별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코로나19 사망자는 23명으로 팬데믹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22개 주에서 하루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상당수 주가 코로나19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남동부와 남서부를 잇는 썬벨트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애리조나주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 한 달 전보다 2배에 가까운 1,400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를 제외하고 하루 1,000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텍사스주는 지난 12일 기준 가장 많은 2,100여 명이 코로나19로 입원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V자형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우려한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V자형으로 급속히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의 성장 궤도에 오르고 실업률은 연말쯤이면 10%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직 근로자에게 주당 $600를 지원하는 것은 다음 달 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터로 복귀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0일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은 앞으로 2년여 동안 제로금리 유지를 시사하며 회복이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The extent of the downturn and the pace of recovery remain extraordinarily uncertain and will depend in large part on our success in containing the virus. 연준 의장의 전망에 커들로 위원장은 정말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회복의 속도와 시기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경제 해설자인 그레그 입은 V자형 초기 신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활동이 지난 4월 바닥을 찍은 이후 이번 달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활동 재개 이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20여 개 이상 주에서 환자가 다시 느는 등 코로나19 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경제 회복 전망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인간 세포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도록 변이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 플로리다주 스크립스 연구소의 연구팀이 바이러스 변이가 세포 침투에 활용되는 외부 구조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발견이 확정된다면 바이러스 변이가 코로나19 대유행에 중요점을 가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19로 더 심각한 타격을 본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최혜련 바이러스 학자는 이런 변이를 한 바이러스는 세포 배양 시스템에서 변이가 없는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가 코로나19와의 첫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 14일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팬데믹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바이러스와의 첫 번째 승리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15일부터 수도 파리를 포함해 프랑스 본토 전역을 녹색 안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 카페와 식당 등은 야외 테라스뿐 아니라 실내 공간도 전면적인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19 주황색 경계 지역으로 남아 야외 테이블 영업만 허용되어 왔습니다. 스페인이 오는 21일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경을 개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EU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스페인은 오는 21일부터 포르투갈을 제외한 EU 회원국에서 온 입국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국경은 EU 외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는 7월 1일부터 개방할 예정인데 이는 포르투갈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산체스 총리는 여행 관련 상호협정, 전염병 상황 등을 감안해 EU 외 국가 입국자에게도 7월 1일부터 자가격리 의무화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바로 5세대 이동통신 5G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국가가 되면서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는데요. 초연결 사회란 무엇이고 다가오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5G 초연결 사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삼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책을 하나 출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5G 초연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인데 네. 오늘 해주실 말씀이 이 제목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책에 대해서 먼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바로 이 책이 작년 연말에 제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5년 반 재임하고 퇴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제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 보답을 할까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지금 출간을 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5G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됐고 또 이제 앞으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년의 이제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초연결 사회로 정리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디지털 대전환에 따라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이 어떻게 대변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출간된 다음에 강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칭찬해 줬던 게 뭐냐면은 경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많은 사람들이 부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모든 현상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긍정적인 측면의 뒤에는 부정적인 측면 그리고 양지 이면에는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늘진 모습 그리고 음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잘 정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정책들을 잘 정리해놨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화, 경제 산업에 큰 변화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에는 그러한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전략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담겨져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책 속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정의했다고 방금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제목에도 있는 초연결 사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현대 사회를 연결 사회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한마디로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그럽니다만은 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초연결 사회는 5G 네트워크와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죠. 인공지능 등 첨단 ICT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된 소위 지능형 네트워크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예. 이러한 어떤 지능형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가치와 혁신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그러한 사회다. 저는 이러한 그 사회를 초연결 사회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그 세계적 IT 기업인 시스코가 올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00억 개의 기기들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으로 전망을 한 바가 있습니다. 500억 개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4G 네트워크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5G 네트워크는 속도는 약 20배 정도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기기의 양은 약 그 킬로미터당 100만 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약 10배 정도의 연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해지고 예. 로봇과 드론의 다양한 이제 활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 또한 실시간으로 해야 되는 원격 수술 예. 그리고 공장과 같은 데를 이제 멀리서 제어하는 원격 제어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해지고 무엇보다도 가상현실, 인공현실과 같은 많은 용량 데이터의 용량을 차지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앞으로의 이제 10년이 디지털 대격변의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네. 그 비대면 서비스나 이런 문화가 또 확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5G 이동통신 기반의 초연결 사회가 좀 도래하는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걸 차단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언택트 산업, 언택트 문화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비대면 산업이나 문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상거래는 물론 재택근무 그리고 원격 수업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문화를 소비하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 이러한 어떤 것들을 저는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에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지금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가 이번에 이제 그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향후 이제 우리 사회가 전 분야에 걸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비대면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이 보다 상당히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네. 비대면 문화 또 이 디지털로의 전환이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와 또 문화 분야에 있어서 네. 5G 초연결 사회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이제 공상과학 그 영화나 만화를 보게 되면 그 가정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로봇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직장이나 학교를 가지 않고 원격으로 그 일을 본다거나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 예. 또 이제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었죠. 또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홀로그램이 나와가지고 예. 멀리에 있는 내지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 상상 속의 장면으로 그렇게 이제 영화나 만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상상이 이제 현실이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디지털 전환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지 이걸 예측이 좀 가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원격 근무, 이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제 그 기반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대략 한 16만 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디지털 돌봄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는 그러한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이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감염이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같은 관련된 이제 시스템도 이번에 이제 그 구축을 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이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시티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나 또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이 만약에 이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사회 문화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대면 문화에서 비대면 문화로 그 무게 중심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옮길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합니다. 이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밑바탕에는 자연스럽게 경제나 산업 분야의 어떤 변화도 뒤따를 텐데요. 맞습니다. 문화가 바뀌면 이제 경제 산업도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제 책에서도 이제 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이 이제 만들 초연결 사회를 5개 이제 그 단어로 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이 IoT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 융합되는 초융합,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경제 산업이나 사회문화 전 영역에 적용이 되는 초지능, 그리고 AR, VR 같은 이러한 서비스가 현실보다도 더 이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초격차가 이제 그것인데요. 이러한 어떤 5개의 개념은 이제 경제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또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제 뭐 책 한 권에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한 가지 이제 한 2가지만 설명하면 5G 네트워크로 이제 모든 사물과 사람이 연결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초연결이죠. 여기에서 엄청난 데이터들이 생산이 됩니다. 즉 빅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즉 초지능을 활용해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강화하면은 새로운 가치가 창출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기반의 신경제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게 바로 그러한 의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20, 30년 전과 이제 비교해 보면 글로벌 그 기업의 순위를 보게 되면 한 20, 30년 전에는 그 주로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구글이나 아마존 그리고 우버 또 이제 알리바바 또 국내로 보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통신 3사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되는 인터넷 기업 혹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국내외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디지털 경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로봇이나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등 인공지능 즉 AI를 탑재한 첨단 기기들이 경제와 산업 현장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도 이제 많아질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0,000명당 약 631대의 로봇이 산업 현장에 지금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로봇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하신 대로 20년에서 30년 이 사이에 디지털 대전환, 대격변이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국면과 이제 겹치면서 국내 많은 석학들이 자 이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많이 이제 그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기 국면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가 돼야 되느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냐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지금 많이 했고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치를 보면 강대국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을 했습니다. 1인당 GDP 3만 불 그리고 인구가 이제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보면 ICT 발전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발전한 나라 가운데서는 또 부의 불균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다. 이런 어떤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이러한 부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그 큰 어떤 미래가 불투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디지털 포용 사회,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하고 혁신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나누는 그러한 포용 사회를 만들자는 그러한 대안을 이 책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당겨진 이런 5G 초연결 시대를 맞아서 모두에게 평등한 그런 사회가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삼석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36.5명으로 이전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동량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